안녕하세요. 매일 소상공인을 위한 강의를 드립니다. 메소드 특강 나의 5천만 원으로 사장님 되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김현주입니다. 본 강의는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안전하게 촬영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대표님들을 만나 뵙기 위해서 지하철을 타고 이곳 촬영하는 장소까지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렇게 서서 가만히 이렇게 지하철 안에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오고 있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한 분 그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흔들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있었는데 한참 동안 지속되니까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저분은 도대체 왜 저러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한참 해봤더니 그런 거 있죠. 요즘 뭐 캐시 땡땡 뭐 이런 식으로 걸음걸이 수를 적립해서 포인트로 바꿔 그 포인트로 무언가를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서비스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걸음수를 적립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약간 앱테크의 개념이라고 생각도 들기도 했는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걸 하는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결국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고 그 운동 과정에서 그 걸음걸이 수를 포인트로 바꿔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수적인 효과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저씨가 하시는 거는 약간 목적과 수단이 좀 뒤집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정부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창업하고자 하는 아이템 혹은 그 하고자 하는 사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에 도움을 받는 것이지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내가 내 사업을 계획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들과 4가지 챕터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업이 도대체 뭐지? 정부 지원 자금에는 어떤 게 있을까? 그리고 창업을 사업화로 도와주는, 즉 내 아이템과 아이디어를 사업이 되게끔 도와주는 지원 사업에는 어떤 게 있는 거지?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쓰는 걸까? 간단하게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표님들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창업은 도대체 뭘까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적 의미로는 나라나 왕조를 처음 세우는 것, 혹은 나의 생계, 혹은 나의 기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용감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도전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서 그것으로 내 삶을 개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는 것. 또 국가적으로는 우리 국가를 좀 더 부강하게 만드는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창업을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봅니다. 창업은 누군가의 문제 해결을 돕는 문제 해결의 과정이다. 저는 이렇게 정의를 해봅니다. 여기에서 이 누군가라고 하는 거는 바로 고객이죠. 내 아이템을 구매해줄, 혹은 내 서비스를 사용해줄, 혹은 우리 가게에 와줄 그 고객. 그런데 그 고객들은 누구나 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녀석 문제 많아 이런 게 아니고요. 해결하고 싶은 어떤 고통스러움, 불편함, 짜증스러움, 귀찮음, 혹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 더 좋아지고 싶고 더 즐거워지고 싶은 그런 욕구 혹은 불편, 페인 포인트를 우리가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규정된 내 고객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때 그때 그 고객은 나에게 충성심을 바치고 충성도가 있는 높은 고객이 되겠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만나는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 그게 바로 창업인데요. 문제 해결 과정에 존재하는 문제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좋은 원재료도 구매해야죠. 어디에서 좋은 원재료를 파는지 알 수가 없죠. 또 연구개발을 해서 더 좋은 아이템으로 개선을 시켜야 되고, 혹은 원가를 좀 더 낮추기도 해야 되고, 이러한 모든 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되기도 하고, 또 마케팅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많은, 또 공장을 세우기도 해야 됩니다. 가게를 빌리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결국 돈, 자본금의 문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하든 자본금이 필요하게 되죠. 자, 과거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3F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가족, 친척, 친지, 친구. 네, 그리고 뭔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 투자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본금을 융통을 했었습니다. 퇴직금이나 종잣돈, 내가 모아둔 돈, 그런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게 되죠. 결국 어떻게 돼요?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빨간 딱지가 붙는다, 압류당했다. 과거에는 모든 자본금들이나 혹은 창업을 시작하는 데 들어가는 돈들이 개인의 몫이었죠. 개인이 그것을 마련하고 부담하고 결국 모든 책임을 다 개인이 지는 그런 구조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보시는 포스터처럼 창업기업을 모집하고 창업 지원 사업을 하는, 즉 정부가, 나라가 창업 자금을 지원한다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걸까요? 일단 국가 경제나 사회 문화적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 창출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기도 하죠. 과거와 같은 그러한 고도 성장기 시대라든가 대기업들이 고용을 책임져주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고용되어 있는 그런 상태, 혹은 대기업 주도로 경제 성장이 일어나던 시기가 아니고 지금은 실업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또 경제 성장도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타개하기 위한 방책으로 우리가 개인의 창업, 그리고 그 창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라고 하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책 지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됐고요. 정부 주도로 이렇게 창업을 지원하는 창업 지원 정책이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정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스타트업들은 실제로 생존율이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5년 이상 생존하는 기업들이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히 애써서 만든 그런 기업들이 오래 가지 못하면 그건 개인에게도 손실이고 또 전체적으로 국가 경제적이나 사회 문화적으로도 손실이죠. 그래서 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자금이라든지 혹은 마케팅이라든지 시제품 개발 같은 것들에 좀 도움을 주자. 그러면 이들이 좀 더 오래, 좀 더 길게 생존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목적에서 우리가 지원 자금을 제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 지원 자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알아보실까요? 정부 지원 자금은 일단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지원 자금이고요. 두 번째는 융자 자금입니다. 지원 자금에는 우리가 흔히 보조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돈과 그리고 출연 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돈이 있고요. 융자 자금은 흔히 정책 자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시도를 위해서 한번 해보라고 주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창업을 사업화해보라. 즉 내가 머릿속에 있는 아이디어를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일을 이 돈으로 해보세요. 혹은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을 고용하세요. 라는 돈이고요. 출연 자금은 말 그대로 연구를 위한 돈입니다. 즉 정부가 R&D를 할 수 있도록 돈을 지원해 주는 거죠. 물론 기반 기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것들은 국가가 개발해야 되는 것이 맞겠지만 국가가 개발하는 것보다 민간에서 개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든다거나 혹은 그게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과제들의 경우에 과제를 공모하고 기업들이 그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책 자금은 빌려주는 돈, 융자 자금입니다. 네, 이거는 기업의 운영자금, 우리가 흔히 운전자금, 시설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걸 위해서 대출해주는 돈입니다. 조금씩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보면 보조금은 그냥 주는 돈입니다. 지원자금은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담보나 상환이나 이자의 의무가 없죠. 그래서 사업화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 또 혹은 장비 이런 것들을 이 돈으로 마련해 보세요 라고 제공을 해주는 돈입니다. 창진원에서 주로 창업지원자금을 맡아서 하고요. 고용지원이나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게 디지털 일자리 사업인 거죠.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을 보다 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보다 더 아날로그적인 것을 디지털로 바꾸고 기업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청년을 채용할 경우에 그 청년 채용 자금을 일부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인 겁니다. 두 번째 출연 자금, 연구를 위해서 내어주는 자금입니다. 정부에서 필요한 R&D 사업을 민간기관에서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성공하게 되면 그 성공한 기업에서는 기술료를 납부하고 그 기술을 본인의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연초에 기술 수요 조사라고 하는 사업을 진행을 해서 거기에서 과제를 도출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R&D 사업에 지원하고 싶다면 이 기술 수요 조사 사업에서 내가 잘 할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적어내서 그게 만약에 과제 선정이, 과제 도출에 반영이 된다면 조금 더 나한테 유리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 수요 조사 사업이 처음에 공모가 되었을 때 거기에 한번 지원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나 중기부나 산자부에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자금은 빌려주는 돈이에요. 그래서 담보도 필요하고 상환해야 되고 이자도 있습니다. 단 이자는 굉장히 낮은 고정금리고요. 올해 10월달 기준으로 2.15%의 그 금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대출 받으려고 할 때 은행 문턱도 높고 담보도 마련해야 되고 대출하기가 쉽지 않죠. 또 금리도 그렇게 만만한 금리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용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재단에 나의 기술 혹은 나의 신용을 담보로 저를 믿어도 된다고 은행에 얘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돈을 빌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는 직접 대출도 진행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어떤 게 있고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개별적으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 사업을 대표님들께서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단계가 되어서 직접 찾아보시기 전에는 제가 지금 여기서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중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도 아마 어쩌면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대표님들께 종류, 개요, 내용 이런 것들만 간단하게 빠르게 짚어드릴 거예요. 대표님들께서 내가 직접 지금 예비창업 단계에서 지원 사업을 신청해 보고 싶다라고 할 때 그때 한번 더 찾아보시는 게 정말 더 나에게 와닿는 그러한 학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개요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자,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실 말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창업사업, 지원사업, 사업화 지원사업 여러 가지 용도로 이야기를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지원사업이라고 보통 우리가 뭉뚱그려서 말하기도 합니다. 창업을 사업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앞으로는 지원사업 간단하게 그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사업은 주관부처가 대부분의 경우 창진원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진흥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원사업의 규모는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반 이상을 사업화에 쓰는 거죠. 즉, 당신이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를 시제품을 만들어 보세요. 혹은 지금 사업을 시작하셨군요. 이 사업을 안정화시키고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그런 사업화에 쓰는 돈이 50%가 넘고요. 그리고 R&D가 27%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58%하고 27% 거의 80%에 가까운 돈이 80%의 돈이 사업화하고 R&D에 쓰이고요. 나머지가 시설이나 보육사업이나 교육이나 이런 데에 사용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창진원, 창업진흥원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나라 정부가 지원 사업을 할 때 창업 단계를 이렇게 나누어 두었습니다. 그 나누어 둔 단계에 맞춰서 각각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지 한 장에 쉽게 정리해 놓은 표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사업은 다 대부분 굉장히 대표적인 사업 한 개만 적어 놓은 거고요.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있고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계속해서 알아보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들고 품이 좀 드는 일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일단 저변 확대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생태계를 좀 먼저 튼튼하게 조성해보는 그런 교육 중심 사업이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비 창업, 아직 창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 그리고 창업 초기는 창업하고 3년 이내, 그리고 창업 성장 단계는 3년 이상 7년 미만,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는 도약 단계 7년 이상, 그렇게 구분을 해놓습니다. 저는 우리 대표님들께 조금 더 세분화된 단계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이거는 그 지원사업 단계
정해져 있는 그 세 가지 단계를 조금 자세하게 나누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창업 탐색 단계, 이거는 제가 표현하는 제 용어입니다. 우리가 창업을 하기 전에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부글부글 끓죠. 이거 한번 해보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괜찮아? 어때? 뭐 이런 거 물어보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 단계에서 그냥 막 시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잘 될 수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많이 있죠. 그래서 탐색할 때 내 아이디어가 정말 잘 될 건지, 이 가설이 정말 현장에서 돌아갈 것인지에 대한 걸 확인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예비 창업 단계에서는 예비 창업 혹은 1년 이내에는 이게 정말 될 건지, 창업 가능성, 시장에서 팔리는지 한번 시제품을 내보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창업 단계에서는 보다 더 내가 사업성을 더 강화하고 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도약하기 위해서 발돋움을 하는 그런 거에 필요한 사업화를 도와주는 그런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성장 초기 단계가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좀 더 큰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제품을 좀 더 개선하거나 공장을 세우거나 하는 그런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 그 수요, 지원 사업 수요에 따라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창업 탐색 단계인데요. 창업 탐색 단계는 말씀드렸듯이 이 가설이 작동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실전 창업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을 진행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교육을 통해서 창업 기본 교육이나 실습 교육을 받아보고 내 거를 한번 그 MVP라고 최소 요건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들어 보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예비 창업 단계에는 예비 창업 패키지, 창업 단계에는 초기 창업 패키지나 창업 성공 패키지, 성장 초기 단계에는 창업 도약 패키지, 혹은 우리가 팁스라고 그냥 쉽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민관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 또 창업 성장 기술 개발 과제, 그리고 성장 단계에서는 그 이외의 그 이상 되는 정부 과제, 대형 정부 과제들이 제시됩니다. 자, 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절차는 대부분 시행 계획이 나오고 공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가 진행되는데 대부분의 지원 사업 통합 공고라고 해서 연초에 1월 달에 공고가 뜹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 공고들, 실제 그 세부 사업 공고들 역시 상반기, 특히 1월에서 3월 사이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그 해 안에 다 소진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예산을 써서 사업을 하고 난 후에는 그 부처에서도 그 사업의 평가, 그리고 그 성과 공유 이런 것들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공고는 앞에 납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우리 1월부터 3월 사이에 공고가 날 수 있으니 그 시기를 놓치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 설명회를 주관기관마다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꼭 한번 참석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야 많은 걸 질문도 해볼 수 있고요. 그쪽 기관에서 주로 추진하고 좀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내가 더 잘 이해하고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사업과 결이 맞는 기관을 선택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 설명회, 그리고 신청, 서면 평가, 발표 평가, 혹은 현장에 가서 심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협약을 맺고 진행을 하게 되죠. 자,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실전 창업 교육 같은 경우에는 유망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하는 건데 이거는 기창업자도 가능합니다. 다만 선정된 후에 내가 업종을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기창업자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경쟁률이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그리고 그 각각의 단계마다 대략적으로 경쟁률이 10대 1이 됩니다. 그래서 200명 뽑아서 1단계 교육을 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선발해서 20명을 2단계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20명에서 또 10대 1로 두세 명 정도를 3단계 교육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2단계 교육에서 이 MVP, 최소 요건 제품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볼 수 있는 비용을 500만 원 정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한번 시장 검증을 해보라는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예비 창업 패키지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전 창업 교육은 2019년도에 최초로 만들어졌는데 예비 창업 패키지를 사람들이 잘 진행은 하지만 여기에서 그 사람들의 가설이 안 먹힌다는 거를 알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전에 이 실전 창업 교육을 해보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교육이고요. 이 실전 창업 교육의 3단계 우수 수료자들의 경우에는
예비창업 패키지 서류 심사가 면제되는 그런 혜택이 있습니다. 예비창업 패키지는 제 생각에는 이 지원 사업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대 1억이라고 하지만 그 1억을 다 받으시는 분은 거의 못 받고요. 아마 실제로 못 받고 최대 9천만 원 정도까지, 그리고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정도의 이런 지원 자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이거는 창업 사업화에 그 소요되는 비용, 그래서 이 MVP를 보다 더 발전시킨 시제품을 만들어 보고 이거를 한번 팔아보세요 까지가 이 예비창업 패키지의 지원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창업 패키지는 바우처로 지원이 됩니다. 이거는 그 지원 자금이 내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쓸 거예요 라고 서류를 갖추고 품위를 올리게 되면 주관기관에서 그 거래처, 집행업체에다가 수행업체에 직접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집행이 되는데 대표자 인건비는 안 되고요. 직원 인건비만 됩니다. 그리고 멘토링이나 네트워크, 교육 등을 진행을 하고요. 이거를 무사히 잘 마치고 최우수 졸업을 하시게 되면 또 초기 창업 패키지의 서류 심사를 면제받으시는 혜택이 있습니다. 최우수 졸업 요건은 고용 인원이 5명 이상 증가했다거나 아니면 지원 자금보다 더 많은 매출, 즉 5천만 원 지원을 받았다면 매출이 5,100만 원, 5,500만 원, 6천만 원 혹은 지원 자금보다 더 많은 투자를 유치했다고 했을 때 최우수 졸업 요건이 성립이 됩니다. 초기 창업 패키지는 3년 미만의 기업이고요. 이거는 경쟁률이 조금 세다, 좀 어렵다.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2011년도에 신설된 사업입니다.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그 관주도로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민간에서 개인이 자신의 어떤 미션과 가치 실현을 통해서 이윤을 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회적인 기업가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입니다.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인데 평균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받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비 창업자뿐만 아니라 창업 후 2년 이내에도 역시 지원을 해보실 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미션 혹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혁신적인 해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에 도전해 보실 수 있겠죠. 창업도약 단계에서 창업성공 패키지, 청년 창업 사관학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연령 제한은 좀 있습니다. 만 39세 이하. 그런데 기술 경력이 10년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만 49세 이하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좀 더 지식이나 기술 집약적 사업으로 지식 사업, 정보 서비스 사업, 제조업 이 중심으로 지원을 받고 있고요. 공간을 제공해주고 그리고 또 코치와 교육과 자금, 지원 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소상공인을 위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 적합 아이템을 내가 좀 더 다르게, 좀 더 새롭게 시도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과 그리고 이거는 점포 체험 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점포 체험 같은 경우에 재료비는 본인 부담이지만 그 본인 부담한 재료로 만들어서 판매한 수익금은 본인이 인건비로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16주에 걸친 점포 체험 교육 그리고 멘토링을 제공을 하고 나서 정책자금 연계까지 진행이 되고요. 보조금 지원을 합니다. 예전에는 심사를 통해서 선발하고 그 교육 인원의 70% 정도에게만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규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지급이 된다고 하죠. 다음 또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지원 사업으로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별로 해보지 않았던 건데 이거 해보면 굉장히 사람들에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아이템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혁신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특징이 성공불융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끝나고 난 후에 이 특정 시점에서 거치 만료일 이전에 한번 평가를 해요. 그래서 성공했네, 실패했네 판정을 내리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상환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일정 비율 상환하거나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융자입니다. 그래서 2.5% 정책자금에 비해서는 살짝 높은 금리예요. 그리고 이거는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이라고 하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지원 사업들은 어디에서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기업마당입니다.
카카오톡에 지원사업 알림인 챗봇을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메일 혹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온라인 판로 지원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청년 일자리 사업 같은 그런 다른 지원사업들도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니까 꼭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K-스타트업. 여기는 지원 사업의 메카이죠. 근데 사실 굉장히 많은 지원 사업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게 너무 많은 사업들이 올라와서 조금 시간을 많이 쓰셔야 된다는 어려운 점은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매일 일정 시간을 투자하셔서 한번 오늘 새로 올라온 거 없는지 검토해 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두 개의 기관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절차에 이게 서면 평가라고 그런 단계가 있었습니다. 지원사업 신청 절차 중에. 이 서면 평가는 뭘까요? 이 서면은 바로 신청서, 즉 사업계획서입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제출하는 정부 지원 사업용 사업계획서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한번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상세하게 좀 더 전문적인 교육을 오늘 여기에서 짧은 시간 안에 진행하기에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역시 이 부분도 개요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업계획서를 쓴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 즉 핵심 구성 요소, 내 사업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 혹은 성장 가능성, 혹은 성공 가능성, 혹은 기회, 매력도 이러한 것들을 잘 정리해서 심사위원들이나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그렇다면 이 계획서를 잘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아이템, 내 사업이 정말 좋은 기회를 담고 있는가 여야 되겠죠. 그래서 창업 기회의 속성을 한번 알아보면 첫 번째가 바로 매력적인가, 즉 이것이 시장이 성장할 수 있을 정도인가, 돈을 벌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시장이 커가고 있고 이 아이템을 사람들이 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이걸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적절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라는 용어로도 얘기해 볼 수가 있는데, 제품 수명 주기는 어떤 제품이 개발이 돼요. 그리고 도입이 되고 이게 성장이 되고 그 다음에 성장세가 그대로 쭉 유지되는 성숙기, 그리고 이게 매력이 없어지는 쇠퇴기, 이렇게 구성되는 이 흐름을 우리가 제품 수명 주기라고 하는데, 도입 단계에서 개발 단계에서 성장, 성숙, 쇠퇴기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제품도 있습니다. 우리 흔히 그 이야기하는 프랜차이즈 한번 확 뜨는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죠. 뭐 지금은 많이 쇠퇴해서 뭐 무슨 땡땡 카스테라 아니면 뭐 벌집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었고, 또 개발 단계에서 도입 단계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렸지만 성장 단계에서 성숙 단계가 또 굉장히 오래 유지되는 햇반 같은 그런 제품들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아이템이 지금 이 제품 수명 주기에서 개발 단계인지 도입 단계인지 성장 단계인지 혹은 쇠퇴기는 아닌지 검토해보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실 거고요. 또 지속 가능한가? 이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가?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역마진 상품은 아닌가? 특히 우리 왜 예전에 이 브랜드 이름을 말해도 되는지 약간 망설여지긴 하는데 배 땡땡 찬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침에 새벽에 반찬을 배송해주는, 뭐 정기 구독도 해주고 뭐 주문받아서 배송해주는 서비스였었는데 구독자도 굉장히 많았고 되게 매출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얘가 사업을 접었죠.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역마진 서비스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돈을 벌 수 있고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찾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는가, 즉 고객이 원하는 제품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고객의 페인 포인트나 니즈를 해결하는 그런 제품인가, 즉 나만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어떤 특장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고객들에게 이로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고객 가치죠. 네, 그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가, 내 사업 아이템을, 그걸 먼저 검토해 보시고 그걸 잘 어필할 수 있도록 쓰는 것, 그게 바로 사업 계획서입니다.
네, 그럼 사업계획서를 정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간단하게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먼저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사업계획서에 너무 많은 것을 담으려고 하는 건 아닐까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난 이 사업이 너무 잘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사람들이 되게 원하고 있고, 이건 이렇게 굉장히 훌륭하고, 우리 사업의 기술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기술은 언제 어디서 개발이 되었고, 그리고 그 기술이 다른 기술보다 다른 점은 뭐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싶으신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들도 아마 오늘 제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50분 정도 진행되었던 제 이야기 중에서 기억나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사람들은 의외로 이 정보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도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과연 뭐지? 정말 내가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이 뭐지? 내가 가지고 있는 기회 혹은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어필할 수 있는지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체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철저하게 듣는 사람, 보는 사람 관점에서 작성을 하셔야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서 뭐?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어디에 제출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래서 지원 사업이야? 아니면 투자를 받을 거야? 자,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서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지원 사업을 정부가 돈을 주는 이유는 아까 경제성장과 채용, 실업률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정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내가 이거를 잘해서 성장시켜서 고용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매출도 낼 수 있어요. 라는 걸 보여주면 되고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한 돈이 나중에 얼만큼 나한테 돌아올 건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우리가 흔히 말하죠. 네, 속칭 대박을 낼 수 있을 거야 라는 거를 확신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약간의 핵심 메시지가 달라지게 되죠. 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읽으시는 분들은 업계의 전문가는 아니세요. 그래서 그 업계에서 통용되어지는 전문 용어들을 사용하시게 되면 잘 이해를 못 하시게 됩니다. 사실상 오늘 여기에 강의를 듣고 계시는 대표님들이나 혹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예창, 예창패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죠. 그러나 그 외에 전혀 모르시는 분, 이제 막 시작하시려고 하는 분은 모르십니다. 그래서 전문 용어가 아니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말씀을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또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 통계조사가 이래요. 자, 이런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누가 그래요? 라고 물어보면 네, 통계조사 2020년 여성가족부 통계조사를 봤을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 추정의 경우에도 뒤에 보면 우리가 시장 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는 내 제품을 사줄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고 그리고 거기서 팔릴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거예요 라고 내가 계산하는 건데 그 시장 규모를 추정하는 것 역시 그 계산 시기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거가 있는 주장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네, 방금 말씀을 드렸었죠. K-스타트업의 정보가 너무 많아서 힘드실 수도 있어요 라고 말씀을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이겁니다. 모든 게 좋은 점만 있지는 않아요. 어려운 점도 있고요. 예상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어떻게 이걸 극복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대안까지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가 이야기하는 주장에 좀 더 신뢰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죠. 네, 일단 먼저 주의하셔야 될 사항은 첫 번째, 핵심 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목적에 맞는 핵심 내용을 기재하십시오. 전문 용어는 줄여주시고요. 근거가 있는, 신뢰도 있는 주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와 대안도 미리 같이 검토를 해주세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실 때 우리가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되는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가독성입니다. 즉, 눈에 확
꽂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꽂히고 쉽게 이해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도표, 이 표 같은 경우에는 가독성 면에서 대략 한 70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텍스트가 많이 있으면 그 사업계획서를 읽는 심사위원들의 입장에서는 조금 주의력이 분산이 되기도 해요. 네. 또 이 사업계획서를 심사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술형으로 길게 우리가 흔히 우리끼리는 이렇게 농담을 하는데 궁서체 수필 쓰시게 되면 심사위원들이 그걸 읽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저도 이거를 심사해 보면 이 시간의 압박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막 빨리빨리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그래도 그나마 도표로 정리를 해주면 조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표로 정리를 하시거나 아니면 도형으로 뭐 삼각형을 몇 개 모아놓거나 원을 3개 겹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로드맵을 쭉 이런 화살 표시로 표현을 하신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조금 더 구조화시키시는 것, 그게 필요하고 그게 바로 가독성입니다. 또 곤충을 3등분하면 어떻게 나뉘죠? 네, 뭐 머리, 가슴, 배로 나뉘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3글자로, 중요한 요점을 3글자로 얘기하면 바로 두괄식입니다. 네, 두괄식으로 결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근거, 그 다음에 그거를 서브로 입증할 수 있는 또 다른 근거나 자료, 그리고 결론을 다시 한번 이런 방식으로 결론, 근거, 또 자료, 결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두괄식으로 적어주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됩니다. 또 제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에 개요편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자, 그리고 분량 같은 경우에도 개요편에서 다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일단 정해진 분량보다 조금 더 많아져도 관계는 없으십니다. 5페이지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5페이지보다 좀 넘어서 8페이지, 9페이지 정도까지 돼도 크게 문제는 없으십니다. 그리고 보통 개요가 맨 앞 페이지에 있으니까 개요부터 쓰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개요가 아니라 전체 내용을 먼저 작성하시고 그 후에 개요로 요약을 하시는 편이 논리의 흐름을 검토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그 내용에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기가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내용을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발표 자료를 만들어 보시고 그 발표 자료의 이미지를 즉 도형을 저장해서 그거를 한글 사업계획서에 이미지로 옮겨 놓는 식으로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또 폰트 같은 경우에는 예쁜 폰트, 특이한 폰트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심사위원들이나 그걸 보시는 분들 컴퓨터에 그 폰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 폰트 그리고 보통 12포인트 글 간격 160 이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일단 사업계획서는 특히 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유사한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PSST 사업계획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아까 제가 개요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린다라고 제목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죠. 여기 개요 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창업 아이템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창업 아이템명이 바로 제목인 건데요. 이 제목이 심사위원들에게 내 사업에 대한 첫인상입니다. 우리가 흔히 소개팅을 하거나 혹은 사람을 처음 만날 때에도 첫인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소개를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인 겁니다. 내 아이템 사업이 자기소개하는 게 바로 제목입니다. 자, 그 제목의 경우에는 우리가 핵심 기술과 그 다음에 해당 고객이 갖게 되는 혜택과 상품명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핵심 기술, 액상 실리콘 기술을 활용한 혜택, 완전 방수, 그리고 제품명, 핸드폰 케이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은 여행객을 위한 지역 기반 중고물품 대여 중개 서비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내 사업이 잘 설명이 되죠. 그런데 내 사업 이름이 너무 재미있어. 예를 들어서 어서와, 뭐 놀러와 이렇게 재미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꼭 말씀하시고 싶죠. 그럴 때 어서와 놀러와만 쓰시면 안 되죠.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행객을 위한 지역 기반 중고물품 대여 서비스 어서와 이렇게 보완을 해서 이 제목에다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요 페이지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이템 이름부터 시작해서 개요 페이지가 바로 첫인상 페이지, 자기소개 페이지가 되는 건데요. 일단 아이템 소개는 간단하게 요약을 해주는 겁니다. 누가 쓰고요. 중요한 성능은 뭐가 있고, 그리고
어떤 혜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줄글로 쓰시는 것보다 텍스트보다는 주로 이미지, 도형, 내가 발표 자료를 만들어 뒀던 그런 도식화된 페이지들을 여기에 이미지로 그리고 시제품이나 혹은 설계도가 나와 있는 것들에 대한 이미지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이미지를 넣지 않으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선정되시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미지, 설계도 혹은 앱 같은 경우에 이렇게 구현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예상 화면 같은 것들을 꼭 이미지로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런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PSST 사업계획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제인식, 실현 가능성, 성장 전략, 그리고 팀 구성. 문제인식의 경우에는 개발 동기. 이거는 내가 이걸 왜 만들어요? 라는 거.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없어서 어떤 문제를 겪고 있어요 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내가 만들었을 때 어떤 기대 효과가 있어요. 즉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걸 어떻게 사업할 수 있다.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만들어 놨다. 그리고 이거 팔리는 곳은 어디다. 그리고 거기에 내가 어떻게 여기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경쟁사가 있는데 나는 이게 그 경쟁사보다 이런 점이 내가 더 낫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성장 전략 같은 경우에는 내가 돈이 얼마가 필요해. 지금까지 어느 정도 해놨는데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언제까지 얼마가 필요해. 내년 3월 달에 뭘 구현할 거야, 완성할 거야. 그래서 얼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5월 달까지 어떤 마케팅을 진행할 거야. 그래서 어떤 비용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시기별로 얼만큼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그거를 지원 자금만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경진대회도 나갈 거고요. 내가 대응 자금으로 뭐 현물이나 현금도 낼 거고요. 또 혹은 그 외에 다른 공모전도 나갈 거예요. 투자 유치도 할 거예요. 라고 하는 방식으로 조달 방법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장 진입 및 성과 창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분석했던 시장이 여기인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이런 방법을 쓰면 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이런 방법을 써서 들어갈 거고 어떻게 확장을 할 거고 더 많이 사게 만들 거고 해외는 어떻게 들어갈 거야. 해외에 내가 나갈 진출 계획이 없다라고 해도 없다라고 쓰시는 거는 조금 그렇죠. 어쩌면 내 서비스를 해외에서도 원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에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팀은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어. 여기에 보면 대표자 및 팀원이잖아요. 사업은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가 못하는 부분, 부족한 부분은 우리 팀원이 채워줄 거고 우리는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과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경력이나 역량이나 기술이나 능력이 이만큼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 가지 걸로 수상한 거 혹은 뭐 교육받은 거 또 혹은 우리가 뭐 대회에 나갔던 거 이런 것들 그 전에 내 경험들을 다 여기에다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거가 문제인식 내가 뭘 할 거고 그리고 이걸 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실현 가능성 이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게 될 거고 또 비즈니스 모델 누구에게 팔고 누구에게 돈을 받을 거고 이해관계자는 누구고 이런 것들 그리고 경쟁 우위 경쟁사보다 내가 더 나은 점이 뭐고 이런 내용들 성장 전략 또 팀 구성 이렇게 이거를 우리가 사업계획서의 구성 요소들 중에서 what, how 리소스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what, why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how가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는 이 how 좀 더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합한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개요 페이지는 예비창업 패키지 사업계획서와 동일합니다. 세부 내용은 다소 다르죠. 그래서 첫 번째가 나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고요. 내가 이 사업을 위해서 이 정도 준비되어 있어요. 라고 하는 창업자 역량에 대한 거를 먼저 첫 번째 챕터로 쓰게 되고요. 두 번째, 우리 아이템은 이렇게 잘 활용될 수 있고 이거를 다른 소상공인들도 도입하게 되면 그들도 성장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파급 효과에 대한 이야기도 여기서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템의 성장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이 교육 내용을 통해서 지금 부족한 무엇을 얼만큼 더 발전시킬 수 있어.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거를 진행을 해볼 거야 라고 하는 일정 수립까지. 그리고 경쟁력, 내가 더 나은 점은 뭐야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자금 조달, 앞으로 이거 말고도 내가 자기 자본을 얼마를 넣고 투자를 얼마를 유치할 거야 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신사업 창업 사관학교는요, 지금 심사표를 보시게 되면 우측에 면접 심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아니고요. 진짜 말 그대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면접 심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들으시고 나서 중간에 교육 과정에서 작성을 하시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발표를 나중에 하게 되고요. 이 계획서는 먼저 제출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면접심사에서 이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혁신형 창업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 특이하게도 사업계획서에 샘플을 올려두었습니다. 자, 보시면 조금 더 간단하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첫 번째 아이디어 기본 정보는 내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를 하시게끔 그렇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아이디어 소개입니다. 그래서 내 아이디어는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지금까지 없었던 거. 주인 옷을 하나를 리폼해서 주인과 강아지가 같이 입는 그런 커플웨어를 만드는 그런 공방을 만들어 볼게요. 없었잖아요. 혹은 뭐 우리 동네에 퀼트 전문 공방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아이디어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누가 여기에 많이 이용을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주고 또 생활에 밀착되어 있는 서비스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걸 설득을 하시는 겁니다. 그 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거를 생산할 거고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할 거고 그리고 뭐 어떻게 운영을 해볼 거고 이런 내용들을 쓰게 돼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샘플 계획서가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요. 자, 보시면 이거는 개요 페이지가 없습니다. 생략이 되어 있고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난 후에 이 기본 정보 해당 사항 체크하시고 주요 내용, 아이디어 소개를 간단하게 하시는데 여기서도 그렇다고 해서 텍스트만으로 쓰시는 거는 좋지 못하겠죠. 또 혹은 이 말머리 기호를 붙여서 얘를 층위 구분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달고 세부 설명을 해주시는 식으로 가독성 높게 적어주시는 거죠. 업사이클링을 통한 원가 절감, 손재주 활용, 반려동물 의류 제작, 업사이클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고 그거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네, 샘플은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5천만 원으로 창업하기 첫 번째, 누군가 명확한 고객의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해결의 과정이고 그 과정에서 만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상환하지 않는 보조금과 출연자금, 빌려주는 융자 정책자금 그리고 창업사원화 지원사업을 단계별로 받을 수 있는 것과 세부사항 그리고 어디에서 정보를 수집하실 수 있는지 말씀을 드렸고요.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핵심적인 우리 사업의 내용을 명확하게 매력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되고 가독성, 즉 두괄식으로 그리고 기호와 말머리 기호 등을 통해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각 항목이 요구하는 의미와 그리고 심사 기준에 맞추어서 이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라는 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새롭게 깨달은 그런 통찰 혹은 앞으로 적용해 볼 것 한 가지가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혹시 Q&A가 있으시다면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대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여러 가지 채팅이 올라와 있었네요. 댓글 주신 대표님들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없으신 듯 하니 이제 오늘 이야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